와우. 달슨의 라이브. 네, 이번 경기는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변칙 3백 전술의 승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술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고, 반면에 맨유의 숄샤르 감독은 전술의 패배다. 마지막에 그 뒤져있을 때 선수 교체를 포함을 해가지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준비 정도에 비해서는 전술적인 대처가 숄샤르 감독을 좀 미흡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리그컵 4강 경기에서 맨유를 2대0으로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결승에 좀 올랐는데, 이러면 이제 이번 시즌 잉글랜드 리그컵의 결승전은 맨시티와 토트넘의 맞대결로 요약이 좀 됐습니다. 와, 이제 4월 26일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인 웸블리에서 단판 승부로 토트넘과 맨시티가 만나게 될 텐데요. 맨시티는 최근 잉글랜드 리그컵 3연패 팀입니다. 3시즌 연속 우승하고 있는 절대 강자의 리그컵 그런 이제 팀이고, 토트넘은 리그컵에서 2008년 우승한 다음에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 13년 만에 우승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우승을 노리는 토트넘과 최근에 리그컵의 절대 강자인 맨시티가 딱 충돌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1월에 만났을 때는 토트넘이 홈에서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맨시티를 잡았는데 그때 누가 골을 넣느냐? 손흥민과 로셀소가 넣었죠.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건 토트넘이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가 좀 합이 잘 맞는 상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게, 아니 손흥민 선수가 약간 요즘 맨시티의 킬러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맨시티 상대로 골을 넣었었고, 그동안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상대로 해서 골을 얼마나 넣은지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번 시즌도 골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동안 챔피언스 리그나 프리미어리그 다 합쳐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시티 상대 11경기에서 무려 6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시스트. 진짜 이 손흥민 선수가 시티에게는 킬러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요 결승전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티는 리그컵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경험치적인, 그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전력 우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최근에 어떤 상대성이라든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시티의 어떤 강점 이런 거 놓고 보면 이번 결승전은 상당히 좀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를 좀 놓고 보면 일단 시티는 그 골 장면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전반전은 굉장히 팽팽하게 가다가 후반 50분에 그 프리킥 기회에서 스톤스가 확 흘른 볼을 허벅지 맞고 이제 들어갔는데, 원래 그 스톤스가 이렇게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프로팀 소속으로 지금 맨시티에서 스톤스가 골을 넣은 게 무려 한 3년 넘게 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골이 들어간 거예요. 2017년 11월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 경기 상대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골을 넣었고, 그러고 보면 자, 스톤스가 올 시즌 초반은 확실히 시티에서 좋아요. 라포르트가 부상 여파도 있지만 사실 라포르트가 살짝 밀릴 정도로 스톤스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해왔고, 사실 이제 발밑으로 후방 빌드업 같은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후뱅 디아스라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콤파니 이후에 시티 수비의 핵심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딱 후뱅 디아스가 오다 보니까 두 선수의 어떤 콤비네이션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스톤스가 이제 계속 기회를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빵 해내네요. 또 83분에 이제 쐐기골이 들어갔는데 페르난지뉴가 진짜 호쾌하게 때려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페르난지뉴도 진짜 오래간만에 또 골 넣은 거예요. 페르난지뉴가 공식 경기에서 골 넣은 게 2년여 만입니다. 2년 좀 넘었죠? 2018년 10월에 넣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면 맨시티에서 골은 진짜 오래간만에 넣는 스톤스하고 페르난지뉴가 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도 오늘 좀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경기의 승리를 어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뭐로 꼽을 것이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의 승리다. 맨시티가 전술적으로 훨씬 더 짜임새와 대응과 대처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맨유와 맨시티 오늘 리그컵 4강 경기 단판 승부에 지금 선발 라인업에 또 이제 평점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자, 맨유 같은 경우는 맨유가 근래 잘 쓰고 있는 약간 다이아몬드 혹은 허리 쪽을 두껍게 나타놓는 4-3-1-2 형태로 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굉장히 좀 독특했다.
이거 뭐지? 라고 했던 게 맨시티 선발 라인업 포메이션이었는데 좀 보면 3-5-2 기본적인 포메이션 저랬고요. 공격을 할 때는 스털링과 포든이 위로 올라가면서 3-3-4가 됐던 이런 이제 포메이션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변칙적인 3백을 뒀고, 칸셀루가 풀백이 아니라 오늘 미드필더 쪽으로 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이렇게 뜬 게 히트맵을 제가 한번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스털링은 진짜로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을까요? 예, 이게 오늘 경기의 스털링의 지금 여기 슈퍼스코어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들인데요. 자, 보시죠. 예, 오른쪽 윙백 맞죠? 필포드는 그럼 왼쪽 윙백으로 뛰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칸셀로는요? 칸셀로도 역시 전형적인 풀백보다는 가운데까지 밀도가 상당히 많이 책임지면서 뒀고, 나머지 뭐 페르난지뉴라든지 균도완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를 상당히 두껍게 놓은 걸 알 수가 있고,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떤 원톱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움직임은 마레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레즈도 전형적인 클래식한 9번이 아니라 굉장히 스위칭을 많이 거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가 줬는데, 자, 그러면 왜 기본 형태는 3-5-2를 가져가면서 공격을 할 때는 3-3-4로 갔냐?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시티가 부상의 여파라든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전방에 조금은 더 9번에 가까운 유형의 박스에서 좀 더 싸울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발로 제주스, 아구에로. 제주스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있었고, 물론 두 선수는 오늘 다 교체 선수 명단에 들어왔는데 풀핏이 아니다 보니까 선발로 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형적인 어떤 앞쪽에 공격수를 좀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면 누군가 한두 명의 공격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수를 가짜 9번처럼 가짜 공격수처럼 세워놔서 계속 스위칭 전술로 메뉴를 뚫어내자라고 하는 전적인 판단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했던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스털링, 포든, 마레즈, 그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 요 4명의 선수가 끊임없이 스위칭을 걸었던 거예요. 맨유의 어떤 이 수비진을 뚫으려고 했던 바로 이 첫 번째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성이 있었습니다. 이 전술을 썼던 건 상대성이에요. 왜 그랬냐면 지금 시티의 포메이션이 딱 보더라도 어때요? 허리 쪽을 상당히 두껍게 세워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허리 쪽을 상당히 두껍게 세워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칸셀루, 페르난지뉴, 균도완, 스털링과 포든까지 한다면 기본적으로 압박을 할 때는 5명의 선수가 미드필더에 꽉 조일 수 있는, 또 앞쪽에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나 마레즈까지도 내려와서 압박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로톱 전술이었는데, 이렇게 쓴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격수가 조금 여러 가지 때문에 부족했던 이유도 있지만, 맨유를 한번 보시죠. 맨유가 최근에 허리 쪽을 두껍게 세우는 거로 재미를 좀 봤어요.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맨유인데, 지금도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 혹은 4-3-1-2 형태로 포그바, 맥토미니, 프레드, 부페 4명의 약간 그러니까 전형적인 윙어의 스타일을 놓지 않고 가운데에 있는 미드필더들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두꺼웠단 말이죠. 자, 여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자, 맨유 상대가 허리 쪽을 중원을 상당히 두껍게 놓는다고 한다면 시티도 그렇게 싸우자고 했던 거죠. 또 시티도 중앙의 숫자를 많이 넣어서 중앙의 숫자와 중앙의 숫자를 부닥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시티는 허리 쪽에 있는 선수들의 평점이 높은 반면에 맨유는 부패 정도 빼놓고는 허리가 좀 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숫자 싸움, 실제 흐름 싸움에서 허리 쪽에서 밀렸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의 승리, 반대로 얘기하면 숄샤르 감독은 전술적으로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맨유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샬의 부진과 침체는 심각하네요. 네. 이게 오늘 뭐 레시포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평점도 6.4, 6.7. 지금 이렇게 되면 마샬 같은 경우는 팀 내 양팀 통틀어가지고 왼쪽 풀백인 루크쇼, 실점할 때 약간 멍 때렸던, 정줄 놓았던 루크쇼 다음으로 최저 평점입니다, 마샬이. 근데 마샬이 뭐 이번 시즌 내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쭉 보시더라도 맨유는 저 부페 있죠? 평점 7.1점 나왔던 부페가 오늘 슈팅을 혼자 4개 때렸고요. 그 중에 유효슈팅이 2개인데 부페 말고 오늘 맨유의 어떠한 선수들도 유효슈팅을 때린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부페만 정말 공격을 계속 전개했다는 거고 마샬은 사라졌고 레시포드는 열심히 뛰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네. 이러니 뭐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마샬의 이 버릇 같은 것도 안 좋은데 그 74분에 침투하다가 안 걸렸는데 헐리우드 한번 썼던 거 있잖아요. 네. 들어가다 이렇게 헐리우드 썼던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것도 마샬이 좀 그 안 좋은 몸의 버릇이거든요. 그런 거 자꾸 갖고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어떤 플레이에 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마샬이 진짜 지금 보고 계신 게 히트맵인데 정말 허리 쪽에 가담을 이렇게 안 하네요. 그러니까 마샬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히트맵 자체도 지금 마샬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띄엄띄엄 이렇게 굉장히 히트맵 자체가 별로 많이 안 뛰었다는 거를 보여주고도 있지만 문제는 저렇게 허리 쪽에 가담을 안 해주니까 허리 쪽에 있는 다른 미드필더가 죽는 거죠. 부페나 다른 선수들이 죽는 거예요. 진짜 말씀처럼 약간 병장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앞쪽에서만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뽀르면 잠깐 뛰고 좀 뛰다가 걸리면 넘어진 척하고 이런 안 좋은 버릇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히트맵을 보더라도 마샬이 얼마큼 잘 안 뛰었는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수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맥과이어 좀 높은 건 아마 맥과이어가 그래도 뒤에서 후방 빌드업 한다든지 찔러준 것 때문에 그러고 대체적으로 아까 프리킥에 넘어왔을 때 스톤스에게 실점했을 때도 루크쇼하고 린데레프가 정줄 놓았던 장면 이런 거 있거든요.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쇼샤르 감독도 아까 전술적인 대처에 포메이션 짜는 것도 좀 밀렸지만 아니 반더베이크를 87분에 교체 투입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요. 아니 이게 맨유가 전반전부터 해서 전방 압박과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후반전에 점점 압박의 강도도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저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대처해서 교체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87분에 0대2로 뒤져 있는데 그때 반더베이크 넣어가지고 하자는 거는 어떠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교체였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는 확실히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의 승리라 볼 수 있겠네요. 맨시티가 이제 리그컵 결승에 올라갔는데 맨시티의 4연패가 될지 아니면 토트넘의 13년 만에 리그컵 우승이 될지 4월 26일 날 결승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보겠습니다.